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코스피와 기준금리의 역전이 좀 일관된, 저저번 주엔가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2018년도쯤이었나? 그때 이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 외국인 자본이 유출된다. 막 이런 뉴스도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된다는 게 이론상 들어보면은 뭐 외국인 자본 유출되는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구나. 그리고 그게 왜 아닌지도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저는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더 긴 기간의 데이터를 제가 직접 뽑아와서, 이게 이제 한미 기준금리와 이제 코스피 지수를 제가 겹쳐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었던 때, 이게 이제 파란색이 기준금리 차이, 그러니까 한국 기준금리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뺀 거죠. 그리고 이 주황색이 코스피입니다. 요렇게 해서 보면, 이때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역전될 때를 보면 1999년인데 역전되면서 실제로 코스피도 뭐 이제 뒤따라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은 이게 외국인도 떠나고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경제도 안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컨대 이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쭉 떨어질 때는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제 이때는 2006년쯤이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한미 기준금리가 다시 이렇게 돌아갈 때까지도 또 오르고, 그 다음에 여길 넘어서 기준금리가 오히려 벌어지니까 그때 제대로 된 폭락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18년도 이때 또 역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역전이 되고 나서 이때는 물론 주가도 떨어지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막 이렇다 할 위기까지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뭐 이때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있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뭐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찾아왔죠.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코스피와 기준금리의 역전이 좀 일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축소할 때도 뭐 가격이 오르고 쭉 벌어질 때도 주가가 오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게 막 엄청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같이 한번 겹쳐서 보시면, 이게 기준금리고 얘가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때를 이렇게 다 보시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더 떨어질 때, 이때는 오히려 환율도 같이 떨어졌다는 거죠. 점점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졌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에 달러가 유출되질 않았다, 오히려 더 달러가 유입이 됐었다 라는 거고, 이때도 보시면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역전되어 있는 모든 기간 동안 환율은 더 내려갔었다. 그리고 이때는 그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동안 환율은 또 올랐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다만 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보통 위기가 좀 찾아오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는 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때 이제 2000년대에는 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었고, 요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요때는 코로나 팬데믹 플러스 미중 무역 분쟁. 근데 그럼 이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얘는 역전되고 나서 1년 조금 더 지난 시점이 돼서야 실제로 위기가 발발을 했고, 이때는 2005년이니까 거의 한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위기가 발발을 했고, 이때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자마자 그때부터 좀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자마자 준비를 하게 되면, 운이 좋으면 그때부터 이제 환율도 치솟고 경제도 침체돼서 잘 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3년 동안 이때가 또 주식 상승률도 되게 높았잖아요. 버블의 거의 끝자락이었으니까 3년 동안 정말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그 상승장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만으로 우리가 뭔가 경제를 예측하고 투자에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원이라는 그 주제가 뉴스에 나온다면 그냥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되지 이거를 투자 판단에 활용하진 않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양배리님 현재 금 매수하는 이유는 만약 경제위기가 오면 금값이 오를 테니까 금을 팔고 은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은은 안 오르나요? 금값과 은값 모두 떨어지는데 원달러 환율이 되게 많이 치솟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금값이 폭등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은도 사실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긴 받아요. 다만 은은 경제위기 때 떨어지는 폭이 금이랑 비교해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크거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보면 금은 마이너스 13% 하락했지만 은은 마이너스 36%가 거의 약 3배 이상 높은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얘는 마이너스 30% 근데 얘는 거의 마이너스 60% 거의 2배에 가까운 더 큰 하락이 있었다는 거고 대공황 때는 이때는 근본이제여서 사실 금 가격이 고정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은 가격이 떨어진 걸 보면 마이너스 56%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처럼 은은 금보다 그 하락률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0% 뭐 30% 이 정도 수준이면 환율은 이때 막 보통 적게는 뭐 80%에서 많게는 막 150%이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데 근데 금 가격은 뭐 10% 30% 이 정도밖에 하락을 안 하니까 그걸 상쇄하고도 훨씬 더 많은 가격 상승이 있죠. 국내에서는. 다만 은은 하락률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크나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50%가 왜 문제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국제 은 시세가 50%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원 달러 환율이 100%가 상승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국제 은 시세는 예를 들면 뭐 20달러에서 10달러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원 달러 환율은 1,000원에서 2,000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 이렇게 곱해지니까 2만 원이었어요. 은 가격이. 근데 국제 은 가격은 50%가 하락하고 원 달러 환율은 100%가 상승을 해서 이걸 두 개를 곱하면 얘도 2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떨어진 건 50%밖에 안 떨어지고 상승을 100%나 상승을 했는데 가격이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제 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국제 금 그리고 원 달러 환율. 그래서 국제 금은 2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은 똑같이 100%가 상승을 했겠죠. 그러면은 뭐 국제 금이 한 2,000달러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가 25%니까 1,500달러죠.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은 1,000원에서 2,000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얘는 200만 원이었어요. 1토르 온스당 200만 원이었는데 요렇게 곱하면 300만 원이 되죠. 50%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위기 때 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은을 갖고 있으면 가격 하락이 좀 상쇄된다, 방어된다, 뭐 요 정도죠. 요 정도인데 금을 갖고 있으면 이 금값이 떨어지는 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만큼 정말 큰 그 가격 상승을 좀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위기를 대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금과 은 중에선 전 당연히 금을 사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요것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 30%나 마이너스 60%나 30%포인트 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금 하나가 1,000원인데 얘가 마이너스 50%가 되면 500원이 되잖아요. 얘가 다시 가려면 100%가 상승을 해야 돼요. 이 퍼센티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률이 적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점입니다. 변동성이 적다는 건. 그래서 그렇다. 그런 양배리님이 금을 매도하는 시기가 폭락되어 있는 주식을 매집하기에도 좋은 시점이기도 할까요? 그쵸, 맞죠. 그게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원달러의 고점이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고점이었다는 건 이제 주식의 거의 최저점 부근이다 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해요. 그때는 또 주식을 매집하기도 좋은 시점이죠.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주식의 저점을 찍고 나서 그때 코로나 때처럼 또 막 무한히 치고 간다. 과연 그럴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금융자산이 오르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실물자산이 정말 폭등하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예컨대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 원달러 환율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이 저점에 잡았다고 친다면 물론
저점에 잡으면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금의 시대였어요. 이때는 정말 금이 미친 듯이 상승했던 그 시대인데 이 저점에 주식을 잡아서 쭉 기다려도 10년이 지나도 가격이 제자리일 수 있다. 저점에 잡아도, 그리고 오히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내가 저점에 잡은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요게 고점에서 팔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요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를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때 기가 막히게 저점을 잡으면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고점 왔을 때 팔면 그 다음부터 이 상승을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예를 들면 금의 시기였는데 그때 주식을 매수한다면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수익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970년부터 1980년까지 금이 26배 오를 동안 주식이 제 기억이 맞다면 40% 상승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기껏해야 주식은 40% 상승을 했고,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때는 주식이 오히려 손실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이 그 각광받는 시기에는 주식이 성과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원자재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서, 난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저점이다 싶을 때 둘 다 보유하는 게 맞고, 뭔가 나는 투자에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겠죠. 양베리님, 향후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금은 주식 투자로 경제적자인가요? 아니면 재테크 인플루언서 또는 투자 관련 자문업이 목표인가요?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네요. 사실 제 목표는 정말 뚜렷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정한 목표가 있었고, 큰 꿈이 있었고, 그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고하고, 근데 그 꿈이 좀 많이 큰 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좀 터무니없는 꿈이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참 드러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떠한 꿈이 있는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옛날에 이 카페에 올렸던 글이 있어요. 금 투자로 사기친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여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하자면 뭐 하루에 2%씩 꾸준히 수익을 내준다, 이런 말을 이제 어떤 유튜버들이 하면 사람들은 되게 혹하거든요. 이 2%가 뭐 엄청 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100만원 투자하면 2만원 얻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래, 나도 크게 바라는 건 아니야. 2% 정도만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내준다니까 쟤를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하루 2%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기에도 적었지만 이 하루에 2%씩 공휴일 다 빼고, 뭐 빨간 날 다 빼고, 주말 다 빼고, 주식 뭐 폐장일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남는 일에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열릴 때만 1년으로 치면 240일 조금 안 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루에 2%씩만 수익을 내면 1000만 원이 1년 뒤에는 12억이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한 12억 얼마쯤 돼요. 그러니까 이 하루 2%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1년으로 치면 거의 12,000%의 수익률을 낸다는 뜻인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인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금융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어서 이런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사기에도 당한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주식 투자를 6년 전부터 해오면서 뭐 정말 수없이 많은 리딩방도 봤었고, 저도 완전 투자 초보일 때는 그 리딩방에 가서 막 무료 리딩방 하는 거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도 들어보고, 그들이 꼽은 주식 이런 것들도 보고, 걔네들이 어떻게 이 방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다 봤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리딩방은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99.9999% 다 사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기가 사기인 줄 모르고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공부를 해오면서 뭐 책도 100권 넘게 봤지만 사실 그 중에서 정말 유용했다, 투자에 정말 실용적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책은 한 몇 권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두세 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읽었던 책들은 다 도움이 많이 됐었죠. 투자에 대가 될 걸 읽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서점에 깔려있는 주식책 100권 펼쳐서 보면 진짜 실용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내용
내용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검증해보면 전혀 수익이 안 나는 투자 방법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효율,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초보 투자자들이 좀 그런 길로 안 빠지고 달콤한 속삭임,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투자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도 적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 금은 유튜버라는 정체성이 크죠. 왜냐면 제가 실제로 금과 은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왜 투자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유튜브를 개설할 때부터 저는 이런 올바른 투자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한 명도 없었던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고 나중에 책도 쓸 거고 투자 교육 관련된 방송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뭐 그런 거, 뭐 그다음 공중파 출연 이런 것도 뭐 강의도 만들 거고 이런 거 다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다 세웠었거든요. 물론 이 투스텝 브랜딩 설계도라는 걸 제가 뭐 말을 그냥 그렇게 만든 건데, 이걸 다 계획하고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나는 그 큰 꿈을 이루어 나갈지에 대해서 결론만 따지면, 그래서 제가 이루고 싶은 거는 투자 교육 기관이고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3명의 사람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이제 강영욱 훈련사님, 그 다음에 오은영 박사님, 백종원 대표님이 이렇게 계신데, 그러니까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사실 수준 높은 실력이 있으신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다 각각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엄청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투자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투자 수익률이 연 30%짜리 전략이 있다라고 치는데, 이 사람은 연 10%짜리 전략을 쓰고 있다면 이 사람이 몰라서 이걸 쓰는 거구나, 이 사람한테 이 좋은 전략을 빨리 알려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가 컨설팅도 지금도 계속 해드리고 있고, 또 과거에는 진짜 뭐 주식 투자할 때는 제 밑에 이제 배우겠다는 사람이 70명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이제 단톡방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있었던 거긴 한데,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제 밑에 70명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공부하고 분석했고 연구했던 것들을 그냥 다 무료로 뿌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상담을 받았던 분들이 그렇게 계셨는데, 어쨌든 그때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내가 하는 투자 방법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투자 방법이 이 사람한테도 잘 맞는 건 아니구나. 누가 볼 때는 정말 비효율적인 투자 방법일지언정 사실 이 방법이 그 사람한테는 가장 최적화된 방법일 수도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례로 제 친한 형 중에 한 명이 뭐 연금보험인가 아무튼 어떤 무슨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15년인가 이렇게 납기를 계속 하면은 이자를 뭐 3%인가 4%인가 막 이렇게 준다.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보험을 듣고 나서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적금을 들면 100만 원을 들면 내년에는 100만 원에다가 04를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은 100만 원을 넣으면 여기서 사업비 5만 원은 떼고 95만 원의 이자 1.04를 곱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15년이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4%라는 이자도 말이 안 됐고, 이대로 15년을 투자하면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형이 한 5년 정도 부었을 때, 아니다 한 8년 부었나? 이 정도 부었을 때 형 이거 그냥 해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지하면은 뭐 지금까지 넣은 돈의 뭐 반인가? 뭐 아무튼 좀 많이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길래 제가 또 수학적으로 계산을 때려보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빼고, 지금부터 그 빼면은 절반인가? 뭐 아무튼 돈 날아가겠죠. 날아간 돈 빼고 그거에다가 내가 계속 돈 넣고 그냥 이자 많이 쳐주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 그거 이제 뭐 은행들에서 상품들 있잖아요. 저축은행가도 그런 상품들 있으니까 그런 걸로 넣는 게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얻는다. 그리고 뭐 그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몇 가지 투자 방법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굴리면 더 빨리 된다. 앞으로 7년이면 예를 들면은 뭐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걸 돌려도 연 8%의 수익이 나오고 7년이라고 따지면은 손해볼 확률이 진짜 제로에 수렴하는데, 차라리 이런 걸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엄청 압박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좀 이런 생각을 갖기 전이었어서. 근데 결론적으로 이 형은 해지를 안 하고 이거를 만기까지 채웠다는 거죠. 15년의 만기를. 근데 이 형이 다 채우고 나서 저한테 언젠가 했던 말이, 자기는 사실 돈이 통장에 있으면 좀 제어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적금으로 갈아탔던지 그렇게 뭐 주식으로 이렇게 투자로 굴렸던지 했다면 언젠가 자기와의 그런 소비 통제에 못 이겨서 그 뭔가 해지하고 써던가 했을 것 같다고. 근데 이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해지하면 500만 원, 뭐 400만 원 손실이 나는 거니까 이 손실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진짜 죽을 똥 살 똥 모아서 결국에 내가 뭐 몇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로 결혼 자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난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좋은 투자 방법이고 좋은 솔루션이 아니라 그 사람 성향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를 판단했을 때 그때 가장 잘 맞는 게 그 사람한테는 가장 최고의 솔루션이 되겠구나.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이 세 분이고 나는 투자업계에서는 이런 세 분과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어쨌든 제가 대학교를 뭐 경제학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사실 투자적으로도 몇십억의 자산을 만든 자산가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뭐 어떻게 감히 저런 분들이랑 비길 수 있겠나라고 본다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꿈을 꼭 이루어야 한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그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싶다. 어차피 저는 뭐 여러 가지 신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죽으면 내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은 이제 뭐 어쨌든 다 끝나는 건데 그동안 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죽으면은 만약에 뭐 전생을 한다거나 환생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 이 세상에 뭔가 도움이 되는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떠한 것을 꼭 남기고 죽겠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꿈을 갖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으면은 그냥 코레일 같은 이런 안정적인 직장에 너무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수익 구독자 1000명 찍기 전까지 수익이 아예 없었고 1000명 찍고서도 뭐 한 달에 10만원 지금도 유튜브 수익 한 달에 한 30만원 중반대 나오는데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이 선택을 한 걸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나요? 재미없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그렇습니다.